내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채 3일도 되지 않아 시신의 온기조차 채 식지 않았을 때였다. 내가 끔찍이 아끼던 착한 며느리는 위조된 유언장을 탁자 위에 집어던지며 8천억 원 규모의 대경 그룹을 통째로 차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 속으로 내 짐을 내동댕이 치며 내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쏘아붙였다. 어리석으면 죽어야지. 이 집도 이 회사도 이제 다 내 거야. 경호원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그녀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여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모든 장애물을 치워버렸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가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가장 웅장한 무대 위에 서서 회장 취임식을 올리는 바로 그날, 연회장의 문이 활짝 열리며 죽은 줄 알았던 내 남편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와 그녀의 범죄 기록이 담긴 서류를 얼굴에 던지며 그녀를 생지옥으로 끌어내릴 한마디를 던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연극은 끝났다. 감옥에 갈 준비나 해라, 며느리야. 장대비가 세차게 쏟아져 내리며 한남동 부촌 한가운데 자리 잡은 최고급 저택의 유리창을 거칠게 때렸다. 하늘은 새까맣고 천둥 번개가 이따금 번쩍이는 것이 마치 강 회장 일가의 거실을 감싸고 있는 비통하고 숨막히는 공기와도 같았다. 그 시각 나는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몸에는 여전히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었고 초점 없는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불과 3일 전 30년 동안 내 곁을 지켜준 남편 강지석 회장이 집무실에서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2년 전 교통사고로 우리의 외아들 민준이를 잃은 날 이후 강 회장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 어떤 아내라도 버텨내기 힘든 엄청난 충격이었다. 하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는 잔인하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배신의 연극과 마주해야 했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정막을 깼다. 내가 친딸처럼 여기며 너무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된 처지를 안타까워했던 며느리 박유진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오늘 그녀는 검은 옷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강조하는 새빨간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입술에는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발랐으며 머리는 풍성하게 웨이브를 넣은 상태였다. 가족의 상복은 그녀와 전혀 상관없는 일인 듯했다. 어머니, 3일 동안 슬픈 척 연기하셨으면 충분하잖아요. 언제까지 여기 앉아서 울고만 계실 작정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다정하고 조신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우며 오만함이 가득 배어 있었다. 그녀는 다가와서 내 눈앞의 유리 탁자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툭 던졌다. 메마른 소리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아야 했다. 유진아,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 아버님이 방금 돌아가셨는데 옷차림이 그게 뭐냐? 아휴,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제가 검은 옷을 입든 빨간 옷을 입든 그 양반이 다시 살아나기라도 한답니까? 그리고 어머니, 저보고 더 이상 이름 부르며 친한 척하지 마세요. 소름 돋으니까요. 남편도 죽었고 이 집안 며느리 노릇도 이제 지긋지긋해요. 오늘 제가 여기 내려온 건 당신과 업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가슴이 누군가에게 짓눌리는 듯했다. 박유진의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노골적인 태도 변화는 제3자가 보았다면 충격을 받아 기절할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겉옷 아래로 주먹을 꽉 쥔 채 그저 앉아 있었다. 업무 이야기라니? 아버님이 방금 돌아가셨고 대경그룹은 아직 혼란스럽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무슨 업무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냐? 그 변호사 영감탱이를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눈을 크게 뜨고 직접 보세요. 이게 강 회장님이 죽기 전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은 최종 유언장입니다. 대경그룹 지분의 80%와 전국 각지에 있는 10곳의 부동산,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이 저택까지 포함해서 전부 저에게 남겨졌습니다. 합법적이고 유일한 상속자인 저에게 말이죠. 나는 서류 뭉치를 집어들고
흑백으로 인쇄된 종이들을 훑어보았. 과연 마지막 장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강 회장의 서명과 함께 새빨간 지장이 찍혀 있었고 그 옆에는 공증사무소의 확인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 빈틈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문서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눈을 가늘게 뜨고 일부러 꾸며낸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럴 리가 없어. 그분은 절대 이런 서류에 서명할 분이 아니야. 이 그룹은 그 사람과 내 평생의 피땀이 섞인 곳이야. 왜 당신에게 전부를 넘기고 나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겠어? 이건 분명 위조된 서류야.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법원에 가서 따져보시든가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 서명은 100% 진짜고 지장도 100% 진짜입니다. 당신은 강 회장님이 끝까지 온전한 정신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몇 달 동안 그 영감이 매일 제가 타주는 뇌 영양제를 마셨거든요. 머리는 이미 오래전에 망가졌어요. 제가 옆에서 속삭이며 수면제를 약간 탔더니 그 자선 사업 프로젝트 서류에 결제하는 줄 알고 얌전히 양도 서류에 서명하더군요. 박유진의 태연하고 악독한 자백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오만함의 꼭대기에 서서 모든 체스말이 자신의 손안에 들어왔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너 시아버지에게 독을 먹였구나. 그러고도 법이 두렵지 않아? 천벌을 받을 거란 생각 안 해? 천벌요. 늙어서 머리가 어떻게 되셨나 본데 천벌은 돈 없는 인간들에게나 내리는 거예요. 지금 제 손에는 8천억 원이 있습니다. 전 천벌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당신 아시나요? 2년 전 그 멍청한 남편놈이 죽은 후로 제가 이늙고 냄새나는 집안에서 얼마나 굴욕을 참아가며 효부 행세를 했는지? 제가 정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바로 이 거대한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당신과 강 회장님은 너무 오만했고 가족이라는 껍데기를 너무 믿었어요. 이제 당신은 빈털터리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이 지분을 가지고 저는 공식적으로 대경 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충성하던 늙은이들은 제가 다 쫓아냈어요. 이제 그 회사는 온전히 제 것입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눈시울을 붉히며 극도의 절망에 빠진 표정을 억지로 지어 보였다. 유진아, 부탁할게. 회사는 네가 가져도 좋아. 하지만 제발 이 집만은 내가 머물게 해다오. 이곳은 우리 부부와 아들의 모든 추억이 깃든 곳이야. 난 늙었어. 날 내쫓으면 난 어떻게 살란 말이냐. 추억요? 추억이 밥 먹여줍니까? 이 집은 노른자 위 땅에 있어요. 싹 다 허물고 나와 내 애인이 살 최고급 저택을 새로 지을 겁니다. 당신의 그 촌스러운 목재 가구들은 제가 벌써 사람들을 시켜 마당에 다 내다 버리라고 했어요. 그녀는 말을 마치며 박수를 2번 쳤. 즉시 경호원 유니폼을 입은 덩치 큰 사내 3명이 밖에서 들어왔다. 그들은 내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아들의 영정 사진이 쑤셔 밝힌 2개의 가방을 거칠게 끌고 들어왔다. 그리고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의 현관 밖으로 가방을 휙 던져버려 흠뻑 젖게 만들었다. 일 아주 잘했어. 이 여자를 똑똑히 봐도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여자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니까 당장 내쫓아. 반항하면 무력을 써도 좋아. 경호원 한 명이 다가와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방금 남편을 잃은 늙고 나약한 아내의 모습을 나는 신들린 듯이 연기해냈다. 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비통함이 가득 찬 목소리로 박유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넌 결코 무사하지 못할 거다. 유진아, 하늘이 지켜보고 있어. 내 것이 아닌 것은 결코 지킬 수 없을 거야. 그 저주 같은 말이나 간직한 채 동냥이나 하러 가시죠. 내 집에서 당장 꺼져요. 내 손을 더럽히게 하지 말고. 무거운 오크나무 문이 내 등 뒤로 쾅 하고 닫혔다. 전자도어록이 잠기는 차가운 소리가 울렸다. 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밖으로 밀려났다. 매서운 비바람이 내 얼굴을 때리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검은 상복을 흠뻑 적셨다. 나는 천천히 몸을 굽혀 아들의 영정 사진을 집어들고 소매로 액자 유리에 맺힌 빗방울을 닦아냈다. 누가 보더라도 몹시 비참한 광경이었을 것이다.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폭풍우 치는 밤 자비 없이 집에서 쫓겨난 늙고 약한 과부, 완전히 실패한 인간의 모습.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을 때 떨리는 나약함과 절망의 눈물을 지켜보는 시선이 더 이상 없게 되자 내 얼굴의 눈물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내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가며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운 비웃음이 번졌다. 나는 허리를 곧게 펴고 일어섰다. 수십 년간 상상조차 못할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남편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여성 기업가로서의 진정한 위엄이 뿜어져 나왔다. 멍청한 것, 그깟 종이 쪼가리 하나로 강 회장 일가에 8천억 원을 그렇게 쉽게 집어삼킬 수 있을 줄 알았더냐?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날카로운 칼날 같은 눈빛으로 저택의 유리문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곳에서 박유진은 뒷문으로 막 들어온 내연남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하고 있었다. 그들은 건배를 하고 입을 맞추며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릴 거란 환상에 빠져 있었다. 실컷 웃어라, 아가.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그 종이 왕좌를 실컷 즐기렴.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뼈와 살이 산산조각 나는 법이니까. 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고 감독은 네가 아니란다. 나는 가방을 끌며 굳건한 발걸음으로 철문을 나섰. 비는 끊임없이 내렸지만 차가운 날씨도 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그려지고 있는 복수 계획의 서늘함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다. 배신자를 숙청하고 강 회장 일가의 쓰레기를 치워버릴 계획이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었다. 거센 바람이 한남동 가로수를 세차게 흔들었다. 비가 내 얼굴을 때려 따가웠다. 나는 빗물이 고인 인도 위를 가방을 끌고 또각또각 걸어갔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끝없이 고독하고 비참해 보였다. 며느리에게 쫓겨난 과부 할머니가 폭풍우 치는 밤, 죽은 아들의 영정 사진만 꼭 껴안고 걷는 모습은 누구라도 눈물을 흘릴 만한 완벽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내 발걸음은 더없이 굳건했다. 내 머릿속은 놀랍도록 날카롭고 명석했. 걸으면서 나는 박유진이 처음 강 회장 일가에 발을 들였던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당시 박유진은 지방 소도시에서 서울로 올라와 자수성가를 꿈꾸는 가난한 여대생이었다. 내 아들 민준이가 지방 프로젝트 현장 실습을 갔다가 그녀를 만났다. 민준이는 그녀의 순수하고 소박한 외모, 그리고 참고 견디는 모습에 푹 빠졌다. 민준이가 박유진을 인사시키러 데려온 날, 내 남편 강 회장은 극렬하게 반대했다. 그는 사람을 보는 눈이 아주 정확했다. 그는 박유진의 눈빛이 순종적인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나약한 껍데기 아래 감춰진 야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눈빛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식을 이길 부모는 없다고 나는 남편을 설득하며 나섰다. 내가 직접 혼수를 장만하고 시내에서 가장 성대한 결혼식을 올려 그녀를 며느리로 맞이했다. 나는 그녀에게 상류층의 걸음걸이, 말투, 교제 방식을 가르쳤고 그녀를 친딸처럼 여겼다. 그러다 재앙이 닥쳤다. 2년 전 내 아들이 지방 출장길에 끔찍한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강 회장과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때 병상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지킨 사람이 바로 박유진이었다. 그녀는 텅 빈 관 앞에서 통곡하며 쓰러졌다. 밤을 새워 내 다리를 주무르고 죽을 끓여왔다. 그녀는 제사상 앞에서 남편을 대신해 평생 시부모를 모시며 살겠다고 독하게 맹세했다. 그녀의 연극은 너무나 완벽해서 강 회장조차 점차 경계를 풀었다. 우리는 두 늙은이가 죽고 나면 그녀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막대한 재산의 일부를 남겨줄 서류를 미리 작성할 참이었다. 정말 우스운 일이다.
인간의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이다. 그녀는 일부를 원한 게 아니라 전부를 원했고 그것도 당장 원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내 생각의 흐름을 끊었다. 검은색 방탄유리가 짙게 썬팅된 검은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한 대가 내가 서 있는 인도 옆에 조용히 멈춰섰다. 창문이 반쯤 내려가고 운전석에 앉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낀 검은 정장 차림의 젊은 청년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차에 타시지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뒷문을 열고 차에 올랐다. 청년은 즉시 차에서 내려 내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는 재빨리 엑셀을 밟아 짙은 빗속으로 사라지며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차 안은 따뜻하고 조용해서 밖의 폭풍우와는 완전히 단절된 공간 같았다. 나는 미리 준비된 수건을 집어 얼굴과 머리에 빗물을 닦았다. 그때 팔걸이에 놓인 특수보안 스마트폰이 반짝이며 화면에 단 하나의 이름이 떴다. 백호.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귀에 댔다. 듣고 있어요. 개막 무대는 순조로웠나? 수화기 너머로 낮고 묵직하며 위압감 넘치고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름 아닌 강 회장이었다. 온 도시가 영안실에 안치되어 화장될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내 남편. 기대 이상으로 순조로웠어요. 독사가 미끼를 덥석 물었죠. 더 이상 효부 행세를 하지 않더군요. 내 얼굴에 가짜 유언장을 던지고는 경호원을 시켜 절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내일 아침 이사회를 열어 우리 사람들을 다 잘라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콧방귀 소리가 들려왔다. 좋아. 탐욕스럽고 오만할수록 더 비참하게 죽는 법이지. 위조된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 쪼가리가 무슨 면죄부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군. 당신은 괜찮아? 그놈들이 당신 몸에 손대지는 않았어? 하찮은 경호원 몇 명이 저를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믿게 하려고 일부러 불쌍한 척 연기를 좀 했죠. 지금 그 애는 우리 집에서 내연남과 축하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그 내연남은 당신이 몇 년 동안 키워준 재무담당 부사장 최현우예요. 배은망덕한 짐승 같은 놈들. 곧바로 안전가옥으로 가. 정 변호사와 보안팀이 이미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 오늘 밤 우리는 다음 단계를 계획할 거다. 나는 전화를 끊고 빗물에 번진 가로등 불빛이 아른거리는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육체적인 피로도 내 핏줄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덮을 수는 없었다. 이 대경 그룹은 나와 내 남편이 피와 눈물로 세운 곳이다. 더러운 수작으로 이를 뺏으려 하는 자는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차는 평창동의 최고 수준 보안 구역에 숨겨진 독립된 고급 저택으로 들어섰다. 이곳은 10년 전 강 회장과 내가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사둔 비밀 부동산으로 그룹의 공개 자산 목록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다. 거실에 들어서자 벽난로를 등지고 휠체어에 앉아있던 희끗희끗한 머리의 늙은 남자가 서서히 몸을 돌렸다. 강 회장은 약 기운 탓에 안색이 조금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면도날처럼 날카로워 우두머리 늑대의 위험을 뿜어내고 있었다. 강 회장이 손을 내밀었고 나는 다가가 남편의 따뜻한 손을 잡았다. 40년을 함께한 우리는 서로의 눈만 봐도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고생했소. 그 어린 것에게 그런 모욕을 당하게 하다니. 이 모욕은 내가 1000배로 갚아줄 거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낸 사실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소름이 돋아요. 사람의 마음이 정말 독사보다 더 지독하더군요. 기억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 강 회장은 잦은 가슴 통증에 시달렸고 기억력은 오락가락했으며 몸은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주치의는 노화와 과로로 인한 쇠약이라고만 진단했다. 당시 박유진은 매일같이 직접 한약을 다리고 홍삼차를 타서 시아버지의 집무실로 가져다 주었다. 모든 일은 영원히 묻힐 뻔했다.
어느 날 강 회장이 우연히 책상 옆에 놓인 행운목 화분에 홍삼차를 쏟지 않았다면 말이다. 불과 3일 만에 푸르던 행운목이 시들어 버렸다. 뿌리는 썩어 까맣게 죽어 있었다.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구른 사람의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강 회장에게 속삭였다. 그는 몰래 남은 차 찌꺼기와 화분의 흙을 채취해 해외에 독립된 연구소로 분석을 보냈다. 돌아온 결과는 우리 부부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홍삼차에는 소량의 신경 독소가 들어있었다. 서서히 축적되어 심장쇠약을 유발하고 중추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독이었다. 6개월 동안 지속해서 복용하면 자연스러운 심근경색과 똑같은 증상으로 급사하게 되며 일반적인 부검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독이었다. 매일 강 회장에게 차를 가져다 준 사람은 다름 아닌 박유진이었다. 우리는 즉시 집안 곳곳과 회사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카메라가 녹화한 영상은 토할 것 같이 역겨운 진실을 폭로했다. 강 회장이 집을 비운 사이 박유진은 그룹의 재무 담당 부사장인 최현우를 바로 이 집으로 끌어들여 손님용 침실에서 버젓이 미래를 즐겼다. 그들은 서로 뒹굴고 낄낄거리며 대경그룹의 부동산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릴 궁리를 하고 있었다. 최현우는 박유진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미 수백억 원의 자금을 빼돌린 상태였다. 더 무서운 것은 한 녹음 파일에 담긴 그들의 대화였다. 늙은이가 요즘 피를 토하더라고. 자기가 준 약이 진짜 효과가 좋긴 한가 봐. 이대로 가면 2달 안에 저승사자 만날 거야. 최현우가 역겹게 웃으며 답했다. 조심해서 해. 유 원장은 내가 공증사무소 쪽에 돈 먹여서 다 처리해놨어. 늙은이 숨만 넘어가면 지장 위조하는 사람 부를 거니까 그때가 되면 이 대경그룹은 전부 내 차지가 되는 거야. 그 늙은 마녀 속여사는 길거리에 내쫓아버려. 걱정 마. 늙은이 죽으면 내가 이 집 다 부수고 우리 둘이 살 최고급 저택을 지을 거니까. 그리고 속여사 그 노친네한테는 살아서 죽는 것보다 못한 지옥을 맛보게 해줄 거야. 예전에 내 출신 무시했던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그 녹음 파일을 듣고 나는 당장 뛰쳐나가 경찰에 신고해 그놈들을 감옥에 쳐넣으려 했지만 강 회장이 말렸다. 지금 경찰에 신고해봐야 고의상해나 횡령죄 정도로 끝날 거요. 놈들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발뺌하겠. 게다가 최현우는 박유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어. 잡초는 뿌리째 뽑아야 하오. 놈들이 가장 우쭐해할 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우리 손으로 직접 진흙탕에 처박아 버려야 해. 그때가 되면 놈들은 무기징역을 맞고 물러설 길이 없을 거요. 그렇게 죽음 위장 계획이 세워졌다. 우리는 강 회장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의형제인 시내 최대 민간 병원장과 결탁했다. 그날 강 회장은 집무실에서 심장 발작을 일으킨 척 쓰러졌다. 박유진과 최현우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20분 동안이나 고의로 구급차 부르는 것을 지연시켰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의사는 강 회장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고 선고했다. 시신은 곧바로 특별 영안실로 안치되었다. 박유진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몇 번 우는 척하더니 즉시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변호사와 수하들에게 전화를 걸어댔다. 그녀는 그날 밤 강 회장이 이안전 가옥으로 비밀리에 옮겨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나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는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의 오늘 연기는 완벽했어요. 내 얼굴에 가짜 유 원장을 던지고 회장 행세를 했죠. 내일이면 옛 주주들을 싹 다 몰아낼 겁니다. 강 회장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잔혹한 미소를 지었다. 몰아내라지. 자기가 세상을 다 가졌다고 착각하게 둬. 정 변호사, 준비는 다 끝났나? 옆방문이 열리며 15년 동안 대경그룹의 법무팀을 이끌어온 정 변호사가 나왔다. 그는 우리 부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사모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박유진이 해고할 주주들은
모두 우리 쪽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순순히 쫓겨나는 척하며 박유진과 최현우가 재물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도록 통제권을 넘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핵심 회계 시스템에 코어 추적 소프트웨어를 심어두었습니다. 놈들이 해외나 유령 회사로 빼돌리는 모든 자금은 횡령과 배임의 철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강 회장이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박유진, 넌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네가 앉으려는 그 왕좌가 사실은 정기의자라는 걸 넌 모르고 있지. 다음 날 아침 대경그룹의 긴급 발표로 도시 전체의 재계가 발칵 뒤집혔다. 과부가 된 며느리 박유진이 구 강 회장의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지분 80%를 보유하고 신임 이사회 의장 겸 회장직에 올랐다고 선언한 것이다. 언론 매체들은 이 극적인 권력이양에 대해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냈다. 반면 여론은 강 회장의 조강지처인 나의 소리 소문 없는 실종에 대해 온갖 호기심 어린 추측을 내놓았다. 크고 작은 수십 대의 컴퓨터 모니터로 둘러싸인 보안룸에 앉아 나와 강 회장은 사태의 진행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가 미리 은밀하게 업그레이드해둔 내부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대경그룹 최고 2급 회의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이곳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박유진은 새하얀 명품 정장을 입고 거만하게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왼쪽에는 새로 총괄 사장으로 승진한 최현우가 자리했다. 그 아래에는 대경그룹의 청춘을 바친 15명의 이사회 멤버들과 지사장들이 앉아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합법적인 유언장에 따라 이제 이곳의 최고 결정권자는 저입니다. 빙빙 돌려 말하는 건 딱 질색입니다. 강 회장님의 옛 관리 시스템은 너무 낡았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전면적인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부터 말이죠. 그녀는 종이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던졌다. 최현우가 득이양양하게 웃으며 일어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은 모두 우리 부부와 가장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충직한 동료들이었다. 프로젝트 총괄이 이사, 인사 담당, 김 이사, 재무 담당 박 본부장. 여러분은 이미 은퇴할 나이가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3개월치 급여를 보상할 테니 2시간 안에 짐 싸서 회사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전체가 분노로 웅성거렸다. 강 회장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이 이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나 박유진의 얼굴을 가리켰다. 물론 이것은 내가 그에게 진짜처럼 연기하라고 미리 당부해둔 각본이었다. 네가 뭔데 감히 우리를 쫓아내느냐. 비열한 수작으로 강 회장님 유언장을 조작하고 송 여사님을 길거리에 내쫓더니 이제는 개국 공신들을 숙청하겠다는 거냐. 천벌이 두렵지 않아? 경비. 이 영감탱이 당장 끌어내. 여기선 내가 법이야. 내게 반항하는 자는 누구든 빈털터리로 만들어주지. 경비원들이 들이닥쳤다. 이 이사와 옛 임원들은 약하게 반항하는 척하다가 분통을 터뜨리며 짐을 챙겨 떠났다. 박유진이 파한대소했다. 득의양양한 소인배의 웃음이었다. 그녀는 최현우를 돌아보며 큰 소리로 지시했다. 최 사장, 그 자리들 전부 우리 쪽 사람들로 교체해. 그리고 예비 자금에서 5천억 원을 즉시 인출해서 판교 신도시 프로젝트로 송금해. 난 그 프로젝트의 통제권이 협력사인 천명물산으로 넘어가길 원해. 천명물산. 그 이름을 듣자마자 나는 강 회장을 돌아보았다. 그가 칼날 같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천명물산은 최현우가 친척의 이름으로 세운 페이퍼 컴퍼니였다. 가짜 투자 계약을 명목으로 대경그룹의 5천억 원을 고스란히 그곳으로 빼돌리려는 속셈이었다. 너무나도 전형적인 돈 세탁 수법이었다. 옆에 앉아있던 정 변호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핵심 회계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송금 명령을 기록했다. 회장님, 박유진의 전자서명과 최 총괄 사장의 명령으로 자금 인출이 승인되었습니다.
자금이 쪼개져 중간 계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IP 주소와 거래 코드 하나하나를 전부 기록 중입니다. 횡령의 결정적 증거가 매 분마다 쌓이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 어디 그놈들의 위장이 내 돈을 얼마나 삼킬 수 있는지 계속 놔둬보지. 강 회장이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나는 그 사이 암호화된 전화를 들어 방금 쫓겨난 이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이사님, 사모님, 듣고 있습니다. 놈들이 너무 기고만장합니다. 사모님께서 미리 당부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당장 뛰어가서 그 계집의 뺨을 후려쳤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님과 다른 분들은 몇 주만 마음 편히 쉬고 계세요. 보상금은 몽땅 받으시고요. 이사님은 건축, 자재 공급업체 파트너들에게 몰래 연락해서 자재 가격을 올리는 등 일부러 딴지를 걸라고 지시하세요. 박유진이 추가 계약서에 계속 서명하도록 압박하는 겁니다. 계약서에 서명할수록 놈들의 죄가 더 무거워질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과 사모님 모두 건강 챙기십시오. 저희는 두 분이 돌아오실 날만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박유진과 그녀의 내연남을 에워싸는 보이지 않는 법망이 촘촘하게 처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은 시체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살을 도려내고 있는 격이었다. 그 다음 주 박유진의 눈멀고 오만한 경영 아래 대경그룹은 혼란에 빠졌다. 최현우가 꽂아 넣은 새 인사들은 하나같이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허수아비들 뿐이었다. 그들은 서로 결탁하여 가짜 영수증을 만들고 입찰 금액을 부풀렸다. 한편 박유진은 향락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그룹의 돈을 물쓰듯 펑펑 쓰며 명품과 슈퍼카를 사들였고 보란듯이 최현우를 데리고 시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녀는 뻔뻔하게도 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며 시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룹을 이끄는 젊고 유능한 여성 CEO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부부의 옛 저택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서 내 주먹을 꽉 쥐게 만드는 장면이 전송되었다. 박유진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인부들에게 우리 부부의 추억이 담긴 자수 그림이 걸린 벽을 부수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다 때려 부숴. 이 촌스러운 집은 인테리어를 싹 다 바꿔야 해. 이 썩어 빠진 목재 가구들도 전부 쓰레기장으로 던져버려. 난 이곳의 모든 것을 금빛으로 덮을 거야. 최현우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웃으며 말했다. 당신 마음대로 부숴. 지금 우리 손에 돈이 물처럼 넘치잖아. 다음 주에 당신이 공식 취임식을 열고 새 프로젝트를 발표하면 이 도시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대한 파티를 열자고. 그때 당신은 진정한 여왕이 될 거야. 당연하지, 자기야. 늙은 송여사가 지금쯤 어느 다리 밑이나 빈민가 구석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으며 살고 있을 걸 생각하니 너무 웃겨. 그 여자도 이렇게 비참해질 때가 있네. 강 회장이 내 곁에 앉아 내 손을 꼭 잡으며 든든한 온기를 전해주었다. 화내지 마시오. 부수고 싶은 만큼 실컷 부수라고 둬. 나중에 그 대가를 피로 갚게 해줄 테니. 나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 화나지 않아요. 그저 상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가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날, 당신이 문을 밀고 들어설 때 그녀의 얼굴이 얼마나 비참하게 일그러질지를요. 증거는 충분했고 덫은 모두 깔렸다. 어둠이 걷히고 정의의 칼날이 서서히 들어 올려지고 있었다. 악마들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었다. 대경그룹은 나와 강 회장의 손길 아래 규율과 인간미가 공존하며 원활하게 돌아가던 거대한 기계였다. 그러나 박유진과 최현우가 권력을 잡은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이곳은 끝없는 탐욕과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투기장으로 변해버렸다. 고요한 안전 가옥에 앉아 나는 연꽃차를 한 모금 마시며 본사 건물의 구석구석을 비추는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박유진은 자신이 여왕이라는 망상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그녀는 수십억 원의 직원복지 기금을 빼내어
건물 최고층을 허물고 궁전처럼 화려한 자신의 집무실을 새로 꾸미는데 쏟아부었다. 악어 가죽으로 덮인 소파,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최고급 양주가 가득 찬 미니바까지. 그녀는 십수명의 검은 양복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회사 복도를 걸을 때면 시선을 천장에 고정하고 수년간 헌신한 수천 명의 직원을 쓰레기 취급했다. 최 사장, 재무팀은 왜 제주도 펄 아일랜드 프로젝트 자금 인출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지? 내가 오늘 오후까지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진정해, 자기야. 그 늙은 재무부장이 철저한 리스크 평가 서명과 정식 세금 계산서가 없으면 절대 돈을 내줄 수 없다고 박박 우기고 있어. 강 회장의 예수아들은 아직도 꽉 막힌 규정과 원칙에만 집착하거든. 꽉 막혔다고? 당장 해고해. 감히 내 명령에 토를 다는 놈은 당장 길거리로 내쫓아버려. 이 그룹에선 내 말이 곧 규칙이야. 자기가 그 자리에 우리 쪽 사람 꽂아 넣고 내 개인 계좌로 300억 원 더 쏴. 오늘 오후에 자동차 매장과 약속이 있어. 취임식 날 타고 갈 한정판 빨간색 페라리를 인수할 거야. 300억? 지난주에도 다이아몬드 목걸이 산다고 500억을 인출했잖아. 그룹의 유동 자금이 바닥나고 있어. 돈을 너무 급하게 빼내면 은행이 눈치챌 거야. 뭐가 무서워. 이 그룹 자산이 8천억 원이 넘는데 늙은 강 회장이랑 마녀 같은 속 여사는 평생 소처럼 일만 하면서 돈 한 푼에 벌벌 떨었지. 결국 어떻게 됐어? 비참하게 죽어서 내가 마음껏 쓸 돈만 남겨줬잖아.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오늘 오후 내 책상 위에 차키가 올려져 있었으면 좋겠어. 알았어, 나의 여왕님. 내가 회계 쪽에 지시해서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자재 수입 가짜 서류를 몇 개 만들게 할게. 돈은 단 1원도 틀리지 않고 자기 계좌로 들어갈 거야. 그 더러운 장면과 음성들은 빠짐없이 우리 시스템에 기록되었다. 휠체어에 앉은 강 회장의 안색은 처음보다 훨씬 혈색이 돌아왔다. 그는 화면을 응시하며 차분하게 깍지를 끼고 있었고 욱하는 분노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사냥감이 독이 든 미끼를 스스로 삼키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차가운 눈빛뿐이었다. 저놈들이 알아서 회사 청소를 돕고 있군. 상황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공금을 빼먹으려 동조한 놈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이번 일이 끝나면 대경 그룹 내부의 썩은 뿌리들을 합법적으로 송두리째 뽑아버릴 명분이 생길 거요. 당신 말이 맞아요. 억울하게 강제로 해고된 충성스러운 직원들이 불쌍할 뿐이에요. 걱정할 것 없소. 정 변호사가 비밀리에 그들 모두와 연락을 취했지. 월급은 전부 지급되고 보상도 그대로 유지될 거요. 유급 장기 휴가를 떠난 셈 치면 되지. 우리가 돌아가는 날 그들도 원래 자리로 복귀할 거요. 지금은 박유진이 돈을 태워버리게 내버려도 그녀가 돈을 더 많이 쓸수록 머리 위에 드리워진 형사처벌의 무게는 더 무거워질 테니까. 박유진의 치세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막대한 재산의 눈이 먼 파괴적인 돌풍과 같았다. 그녀는 기업 경영자로서의 사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녀와 최현우는 최현우가 세운 유령 회사들과 협력 계약을 맺기 시작했다. 대경그룹의 수천억 원의 돈이 차례차례 빼돌려져 박유진 명의의 최고급 저택과 은닉된 개인 자산으로 둔갑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구축한 사이버 보안망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교묘하게 위장된 돈의 흐름조차 즉각적으로 추적, 분석되어 범죄 증거라는 이름의 폴더로 직행했다. 최현우는 자신이 늙은 재무 늑대라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강 회장이 그려놓은 미로 속을 달리는 생쥐에 불과했다. 매일 밤 그룹의 손실보고서를 볼 때마다 나는 조금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짐승과 다름없는 인간들과 회사 내부의 벌레들을 몰아내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였다. 박유진이 더 오만해지고 부하 직원들에게 잔인해질수록 그녀의 최후는 더욱 처참해질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영광의 정점을 향해 오르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단두대를 향해 한 계단씩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탐욕은 맹독성 마약과 같다. 인간의 이성과 기본적인 판단력마저 마비시킨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강 회장은 정 변호사와 함께 박유진과 최현우를 위한 완벽한 금융 덫을 설계했다. 우리는 그녀의 낭비벽과 무자비한 횡령 때문에 대경그룹의 현금 흐름에 곧 문제가 생길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최현우는 구멍을 메우면서 동시에 더 많은 돈을 착복하기 위해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찾으려 혈안이 될 것이 뻔했다. 해외 금융계의 은밀한 인맥을 통해 우리는 유라시아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의 가짜 투자 그룹을 만들었다. 이 펀드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싶어하는 유럽의 거물급 투자자로 소개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대경그룹이 소유한 가장 노른자위 땅인 제주도 펄 아일랜드 프로젝트였다. 정 변호사는 유라시아 인베스트먼트의 대리인 역할을 할 사람을 파견하여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들고 최현우에게 접근하게 했다. 최 총괄 사장님, 저희 유라시아 인베스트먼트는 펄 아일랜드 프로젝트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동 개발을 위해 즉시 2조 원의 자금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적 안전장치와 일정 준수를 위해 대경그룹의 핵심 지분 30%와 이 프로젝트의 토지 사용권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상대로 1년 내에 300%의 수익이 달성된다면 귀사는 2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산과 300%의 이익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농담하시는 건 아니겠죠? 저희는 국제계약으로 일합니다. 모든 위험은 은행이 보증합니다. 문제는 귀사의 박유진 회장님께서 이 지분 담보 계약에 서명할 결단력이 있으신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제안에 최현우가 숨을 꿀꺽 삼키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를 보며 나와 강 회장은 실소를 터뜨렸다. 최현우는 유능한 회계사였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서 그리고 박유진이 탕진한 공금을 메워야 한다는 압박감 앞에서 완전히 눈이 뒤집혔다. 그날 밤 그는 그 가짜 계약서를 들고 한남동 저택으로 달려가 박유진에게 내밀었다. 유진아, 이건 천재일우의 기회야. 유라시아 펀드는 엄청나게 신용도가 높은 곳이라고. 네가 지분과 토지담보 결정에 서명만 하면 첫 번째 투자금인 5천억 원을 즉시 받을 수 있어. 그 돈의 절반은 우리 해외 계좌로 빼돌리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운영에 쓰면 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널 진짜 억만장자로 만들어줄 거야. 대경그룹의 핵심 지분을 담보로 잡는다고? 강 영감은 살아생전에 이 지분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 회사에 생사여탈권이 걸려 있다고 말이야. 강 영감은 죽었어. 곧 무덤에 들어갈 늙은이의 안목이 우리랑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 뭐가 두려워? 계약서는 내가 꼼꼼히 검토해봤는데 빈틈이 하나도 없어. 서양 놈들 돈으로 우리 배를 불리는 거야. 망설이지 말고 서명해. 박유진은 다이아몬드가 밝힌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광기 어린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녀는 재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었다. 그녀의 관심사는 오직 종이 위에 그려진 환상적인 수익률 숫자뿐이었다. 그녀는 최현우를 절대적으로 믿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강 회장 부부조차 감히 하지 못한 일을 해내는 천재 경영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당신 말이 맞아. 이 회사는 내 거야. 이 지분도 내 거고 모든 결정권은 내게 있어. 이 돈을 받게 되면 역사상 가장 성대한 회장 취임식을 열 거야. 날 무시했던 그 인간들이 내 발밑에 무릎 꿇는 걸 똑똑히 보고 싶어. 그녀는 주저없이 대경그룹의 빨간 도장을 쾅 찍고 담보계약서에 날카로운 필체로 서명했다. 화면을 지켜보던 정 변호사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끝났습니다. 이 서명과 도장이 놈들의 사형 선고장입니다. 이 계약은 합법적인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핵심 자산을 양도한 심각한 기업법 위반에 덫입니다. 이 서명으로 박유진과 최현우는
초대형 배임 및 횡령 범죄, 그리고 경제관리 규정 고의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 초래죄를 공식적으로 저지른 것입니다. 형량은 최소 20년 이상일 겁니다. 아주 좋아. 대경그룹은 종이상에 가짜 토지 하나를 내어주고 저놈들의 목숨과 자유를 앗아간 거요. 너무 싼 값이군. 화면을 응시하는 강 회장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박유진과 최현우는 서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며 환호하고 있었다. 그들은 죽음의 낫이 이미 자신들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취임식이 다가올수록 그들은 오만의 구름 위로 더 높이 날아올랐다. 그리고 나는 그 날개를 잘라 그들이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 것이다. 신임 회장 박유진의 새 프로젝트 발표를 겸한 취임식이 단 3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시 전체가 현수막으로 뒤덮였다. 수백 명의 크고 작은 파트너들에게 금박을 입힌 초대장이 발송되었다. 박유진은 권력의 황홀함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소인배 특유의 득이양양한 본성은 권력을 누리는 데서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머리 위에 있었던 자들이 처참하게 몰락한 모습을 짓밟고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가장 큰 표적은 바로 나였다. 박유진은 수하들을 통해 내가 일부러 흘린 가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고강 회장의 아내 송 여사가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난 뒤 지금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빈민촌에 비참하게 살고 있으며 하루하루 쓰레기를 줍고 동네 재래시장에 내다 팔아 연명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연극을 더 실감나게 만들기 위해 나는 낡고 찢어진 옷을 입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빈민가의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비가 새는 판잣집에 웅크리고 앉은 초췌한 노파로 분장했다. 안전을 위해 주변에는 보안팀의 인력과 카메라가 철저하게 배치되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역겨운 빈민촌 그 자체였다. 그날 오후 이슬비가 흩날렸다. 최고급 검은색 마이바흐가 좁고 진흙탕인 골목길로 천천히 굴러 들어오며 눈이 부실 정도로 이질적인 대비를 이루었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이 내리더니 커다란 우산을 펼쳤다. 박유진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하얀 실크드레스에 값비싼 모피 코트를 걸치고 목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진흙과 쓰레기 냄새에 얼굴을 찡그리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내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 앞에 멈춰 섰다. 나는 차가운 흙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시들고 썩은 채소를 줍는 척하고 있었다. 사람의 그림자를 느끼고 고개를 든 내 두 눈은 경악과 두려움 그리고 치욕을 완벽하게 연기해냈다. 나는 채소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몸을 움츠렸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한때 불호령을 내리던 그 고귀하신 사모님, 송 여사님 아니신가요? 어쩌다 이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서 썩은 채소나 줍는 신세가 되셨대? 그녀가 입을 가리며 앙칼지게 웃었다. 악독한 웃음소리가 고요한 빈민촌에 울려 퍼졌다. 그녀 곁에 선 최현우는 팔을 짱짱하게 낀 채 승리자의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여긴 뭐 타러 온 거냐? 내 걸 다 빼앗아 가고도 모자라서 또 뭘 원하는 거야? 이 늙은이 좀 제발 내버려 두라뇨. 전 지금 자비를 베풀러 온 거예요. 전 시어머니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걸 보니 며느리로서 가슴이 참 아프네요. 그녀가 최현우에게 눈짓했. 최현우가 앞으로 나서더니 양복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을 꺼내 내 앞에 진흙탕 속에 휙 던졌다. 빳빳한 새 지폐들의 진흙이 잔뜩 묻었다. 이게 1,000만 원입니다. 당신이 구걸하지 않고 남은 쓰레기 같은 여생을 보내기엔 충분할 거예요. 주우세요. 하지만 이 돈을 받으려면 여기 바닥을 기어다니며 이 돈을 한 장 한 장 주우면서 며느리인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야 할 겁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턱을 덜덜 떨며 찢어진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가슴속에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나는 참아야 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였고 끝까지 연기해낼 생각이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굽혀 주름진 손을 바들바들 떨며 진흙 묻은 지폐를 한 장씩 주워 담았다. 고마워, 고맙다. 하하하, 정말 꼴 좋네. 예전에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가르치려 들었는지 기억나요? 내 출신이 천박해서 강 회장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예절을 배우고 고개를 숙이라고 강요했었죠. 지금은 어떤가요? 내 발밑을 기며 내가 던져주는 적선이나 줍고 있잖아요. 권력이란 게 참 대단하죠. 송 여사님. 그녀는 하이힐 코로 지폐 한 장을 툭 차며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그녀는 고가의 에르메스 가방에서 금박이 번쩍이는 초대장 하나를 꺼내 돈뭉치 옆에 던졌다. 내일 모레가 제 대경그룹 회장 취임식입니다. 시내에서 가장 큰 6성급 호텔에서 성대한 파티가 열릴 거예요. 옛 주인의 정을 생각해서 특별히 당신에게도 초대장을 가져왔어요. 문 밖에서 서서 당신과 강 영감이 썩혀가던 회사를 내가 어떻게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렸는지 똑똑히 지켜보시죠. 꼭 오세요. 빈 병이라도 주워갈 수 있게 경호원한테 말해서 자리를 하나 비워두라고 했으니까요. 말을 마친 그녀는 획 돌아서서 최현우의 팔짱을 끼고 최고급 마이바흐에 올라탔다. 차는 후진하여 차를 돌린 뒤 빠르게 멀어졌다. 진흙탕물을 사방으로 튀기면서 나는 골목길 너머로 사라지는 차의 후미등을 바라보며 흙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엔진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굽실거리던 나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손에 묻은 진흙을 툭툭 털어내고 돈다발을 집구석으로 던져버렸다. 갈대발 뒤편에서 경호원들이 강 회장의 휠체어를 밀고 나왔다. 아내가 모욕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그의 얼굴은 분노로 검게 그을려 있었다. 당신 참 잘도 참았구려. 나라면 당장 사람을 시켜 저놈들 대가리에 총알을 박아 넣었을 텐데 감히 당신을 진흙탕 속에서 돈을 줍게 만들다니. 나는 그를 보며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흥분하지 마세요. 진흙 묻은 푼돈 몇 푼이 대수인가요? 오늘 한껏 우쭐해진 대가로 저 아이는 평생을 차디찬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예요. 높이 오를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죠. 내게 취임식을 보러 오라고 했으니 기꺼이 가줘야죠.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축하 선물을 안겨줄 생각입니다. 준비는 다 되었소?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눈에 잔혹한 복수의 불길이 번뜩였다. 경제범죄수사대 특수팀이 모든 서류를 확보했소. 정 변호사가 검찰과의 조율도 마쳤고 긴급 체포 영장도 모두 승인되었지. 3일 뒤 박유진의 무대는 그녀의 무덤이 될 거요. 나는 가을비가 내리는 축축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가장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번엔 그 벼락이 배신자들의 정수리에 정통으로 내리꽂힐 차례였다. 오늘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웅장한 등장을 준비하기 위해 푹 자둬야겠다. 연극이 끝날 시간이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황금빛 6성급 호텔은 오늘 밤 거대한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국가 원수나 최고의 억만장자들만을 위한 가장 큰 연회장이 박유진에 의해 통째로 예약되었다. 로비 입구부터 무대까지 붉은 최고급 벨벳 카펫이 끝없이 깔려 있었다. 통로 양옆에는 에콰도르에서 직수입한 수만 송이의 흰 장미가 정교하게 장식되어 사치스럽고 숨막히는 향기를 뿜어냈다. 신임 회장 취임식, 대경그룹의 새로운 시대라는 금빛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걸려 있었다. 수백 명의 하객이 화려한 공간을 거닐었. 주요 주주, 핵심 비즈니스 파트너, 정계 인사, 그리고 수십 명의 권위 있는 언론 매체 기자들까지 크리스털 유리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잔잔한 교향악이 어우러져 상류층의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연회장 한가운데서 박유진은 마치 황후처럼 등장했다. 수천 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이 장식된 파격적인 옆트임 드레스가 그녀의 긴 다리를 아찔하게 드러냈다. 목에는 며칠 전 공금을 빼돌려 사들인 수백억 원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오만하게 틀어 올린 머리와 새빨간 입술,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람들은 저절로 길을 터주었다. 최현우는 이탈리아에서 수제작한 턱시도를 입고 그녀의 곁에서 거만하게 가슴을 펴고 서서 이따금 과시하듯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들은 환영의 후광 속에 푹 빠져 있었다. 아첨꾼들이 몰려들어 축배를 들었다. 축하드립니다. 박유진 회장님, 젊고 유능하시니 대경 그룹이 날개를 달았군요. 고 강 회장님 시절을 훨씬 뛰어넘는 미래가 펼쳐질 겁니다. 과찬이십니다. 강 회장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 느리고 보수적인 사고방식은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죠. 저와 여기 최 총괄 사장이 이끄는 대경 그룹은 더 큰 바다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취임식에서는 유라시아 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수조 원의 이익을 창출할 초대형 프로젝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경그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끝까지 박 회장님을 따르겠습니다. 군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막 왕좌에 오른 과부 며느리의 의기양양하고 환한 미소를 담아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이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믿었지만 까맣게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방음벽과 매직 미러로 철저히 차단된 연회장의 중 2층에서 나와 강 회장이 모든 것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직접 정성스레 다림질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가죽 휠체어에 앉은 강 회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 매의 눈처럼 날카로운 시선은 홀 한가운데서 건배를 하고 있는 최현우와 박유진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우리 주변에는 법무팀장 정 변호사와 불과 일주일 전 박유진에게 해고당했던 15명의 충성스러운 옛 임원들이 함께 서 있었다. 그 뒤로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손에 꽉 쥔 경제, 범죄수사대 특수팀이 사복 차림으로 대기 중이었다. 저 드레스, 감방에서 죄수복으로 입기엔 제법 잘 어울리겠군. 강 회장이 일말의 감정 변화도 없는 덤덤한 목소리로 내뱉었지만 그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에는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한기가 서려 있었다. 준비는 다 되었나? 그물이 쳐졌으니 피라미 한 마리도 빠져나가게 해선 안 돼. 회장님, 긴급 체포 영장은 이미 검찰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유진과 최현우에 관련된 개인자산 및 계좌 압류 조치도 15분 전에 발효되었습니다. 호텔의 모든 비상구는 보안팀이 차단했습니다. 놈들은 도간에 든 쥐입니다. 정 변호사가 허리를 굽혀 결연한 눈빛으로 보고했다. 뒤에 선 옛 임원들도 주먹을 꽉 쥐고 복수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평생을 바친 곳에서 쫓겨나는 굴욕을 겪어야 했다. 오늘이 바로 그 반역자들을 짓밟기 위해 돌아온 날이었다. 나는 강 회장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가갔다. 시간이 되었어요. 에피타이저는 끝났으니 이제 하객들에게 메인 요리를 대접할 차례예요. 제가 먼저 나가서 길을 열게요. 강 회장은 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오시오. 오늘 저 무대는 당신 것이니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버리시오. 연회장 스피커를 통해 낭낭한 MC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수백 명의 이목이 집중됐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중앙무대 쪽으로 눈부신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존경하는 하객 여러분, 주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드디어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대경그룹의 신임 이사회 의장 겸 회장이신 박유진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 전체가 떠나갈 듯한 박수와 함께 장엄한 개선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박유진은 가슴을 펴고 턱을 치켜든 채 바닥에 끌리는 드레스 자락을 수만 개의 별빛처럼 반짝이며 레드카펫 위를 우아하게 걸어나갔다. 최현우는 연단 아래서 탐욕과 승리감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쫓았다. 박유진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조정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돈과 권력의 냄새로 가득 찬 공기를 만끽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제 어깨가 무척 무겁습니다. 시아버님이 신구 강 회장님의 죽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실이지만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산 자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합법적인 유언장을 통해 강 회장님께서는 이 거대한 기업을 제게 믿고 맡기셨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대경 그룹이 낡고 늙은 허물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힘으로 다시 태어날 것임을 선언합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쾅! 입구 쪽에 있던 4m 높이의 거대한 오크 나무 문이 갑자기 엄청난 힘으로 젖혀지며 벽에 부딪혀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연회장을 뒤흔들었다. 개선 행진곡이 뚝 끊겼다. 수백 명의 하객이 화들짝 놀라며 일제히 고개를 돌려 문 쪽을 쳐다보았다.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경호원 무리가 옆으로 길을 트며 강철 같은 바리케이드를 쳤다. 연회장 내의 모든 웅성거림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바늘 하나가 카펫에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무거운 정막이 공간을 짓눌렀다. 나는 걸어 들어갔다. 어제 입고 있던 진흙 묻은 낡은 상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정교하게 재단된 새까만 벨벳 정장을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틀어 올린 머리와 함께 진정한 안주인으로서의 차갑고 위압적인 기품이 뿜어져 나왔다. 나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레드 카펫을 따라 무대 쪽으로 곧장 걸어나갔다. 무대 위에서 환희에 차 있던 박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마이크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입을 떡 벌린 채 힘겹게 소리를 쥐어 짜냈다. 저 마녀, 경호원. 누가 저거지 노파를 여기 들였어? 당장 끌어내. 호텔 경비원들이 다가오려 했지만 즉시 내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다. 나는 계속 걸음을 옮기며 입꼬리를 올린 채 홀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거지 노파라. 참 안 됐구나. 박유진. 오늘 내가 여기 온 건 내가 적선해준 빈병이나 주우러 온 게 아니란다. 내 장례식에 참석하러 온 거지. 당신 미쳤어. 저 미친 노파의 헛소리 듣지 마세요. 집에서 쫓겨난 충격에 미쳐버린 겁니다. 당장 끌어내요. 최현우도 당황하여 무대 위로 뛰어올라 박유진을 뒤로 끌어당기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손을 쓰기도 전에 내 등 뒤에서 경호원들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을 내주었다. 휠체어 한 대가 연회장 한가운데로 조용히 밀려 들어왔다. 권력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정장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있던 남자, 그의 횃불같이 타오르는 눈이 연회장 전체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는 손을 휠체어 손잡이에 짚더니 경이로운 노력으로 서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거대한 체구가 공간을 완전히 압도하며 우뚝 섰다. 서늘한 한기가 수백 명 하객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으며 비명을 질렀고 뒷걸음질 치다 넘어져 샴페인 타워를 박살내는 사람도 있었다. 벌집을 쑤신 듯 엄청난 공포와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강 회장님. 세상에 강 회장님이 살아계셔. 말도 안 돼. 분명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박유진은 무대 위에서 벼락이라도 맞은 듯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마이크는 손에서 떨어져 나무 바닥과 부딪히며 귀를 찌르는 날카로운 쇳소리를 냈다. 핏기가 완전히 가신 얼굴로 뒷걸음질을 쳤다.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마라도 본 듯 두 눈이 튀어나올 듯했다. 아니, 말도 안 돼. 늙은이는 이미 죽었잖아. 의사가 숨이 끊어졌다고 확인했는데. 그녀 곁에 선 최현우도 무릎이 사시나무 떨리듯 부딪혔다. 그는 무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며 입술을 달달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연극은 끝났다. 감옥에 갈 준비나 해라. 며느리야. 강 회장 곁에 선 내가 목소리를 높였다. 내뱉는 말 한마디가 마치 쇠망치처럼 박유진의 고막을 내리쳤다. 나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동공이 지진을 일으키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방금 전까지 영광의 정점에 서 있던 자의 처참한 몰락을 즐겼다.
강 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경호원에게서 예비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의 묵직하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하객들의 모든 의심을 박살냈다. 난 아직 죽지 않았소. 내가 진짜 죽었다면 그토록 착한 며느리와 내 충직한 재무 담당 부사장이 공들여 연출한 이 훌륭한 연극을 어떻게 구경할 수 있었겠소. 홍삼차에 몰래 탄 신경독소 한 줌과 위조된 유언장 쪼가리 하나로 내 평생을 바친 대경그룹을 그렇게 쉽게 통째로 삼킬 수 있을 줄 알았나. 연 회장이 요동쳤다. 언론 기자들은 정신을 차린 듯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공포에 질려 일그러진 박유진과 최현우의 얼굴 위로 플래시가 번쩍였다. 상류층 파티 한가운데서 벌어진 역사적인 반전극이었다. 홀의 정적은 수십 대의 카메라 렌즈와 쉴 새 없이 터지는 셔터 소리에 산산조각이 났다.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박유진은 쓰러지지 않으려고 부들부들 떨며 연단을 꽉 붙잡았다. 완벽했던 웨이브 머리는 헝클어졌고 정교한 화장도 창백하게 질린 공포를 숨기지 못했다.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저 마녀가 회사를 빼앗으려고 배우를 고용한 거예요. 강 회장은 죽었어요. 제가 직접 영안실로 보냈다고요. 이건 우리 재산을 뺏으려는 음모예요. 궁지에 몰린 야수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녀가 절망적으로 악을 썼다. 하지만 그녀의 나약한 변명은 하객들의 동정과 경멸 섞인 시선만 되돌려 받을 뿐이었다. 강 회장의 기품과 위엄, 그리고 손목의 선명한 길쭉한 흉터까지는 그 누구도 위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40년이 넘도록 비즈니스 세계를 호령했던 자였다. 연기는 이제 그만해라. 저승사자가 내 목숨을 거두지 않은 건 내 손으로 직접 너희를 지옥에 쳐넣기 위해서니까. 강 회장이 손을 위로 치켜들었다. 그 즉시 박유진 등 뒤에 있던 거대한 LED 화면이 툭 하고 꺼졌다. 1분 전까지만 해도 반짝이는 축하 문구가 띄워져 있던 그 화면이었다. 1초 뒤 화면이 다시 밝아지며 최고 해상도의 영상과 문서들이 수백 명의 눈앞에 선명하게 띄워졌다. 연 회장 전체가 경악으로 들썩였다. 화면에 나온 것은 강 회장 집무실에 숨겨져 있던 카메라 영상이었다. 박유진이 몰래 홍삼차 통뚜껑을 열고 작은 병에서 하얀 가루를 털어넣은 뒤 정성스레 저으며 순진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었다. 이어진 화면은 새빨간 도장이 찍힌 독립검사기관의 결과지였다. 찻잔 찌꺼기에 심장쇠약과 신경마비를 일으키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이었다. 시아버지 살해, 시도, 씻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였다. 주주들과 파트너들 사이에서 분노의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방유진에게 건배를 올리던 사람들은 이제 괴물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을 쳤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이번에는 우리 집 저택 거실이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박유진과 최현우가 침대 위에서 부둥켜 안고 뒹구는 모습이었다.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적나라한 소리에 많은 사람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늙은이가 요즘 피를 토하더라고. 2달 안으로 저승사자 만날 거야. 박유진의 앙칼지고 도끼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뒤이어 최현우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유언장 조작은 내가 다 손써놨어. 늙은이 숨만 넘어가면 지장 위조하는 사람 부를 거야. 대경그룹은 전부 내 차지가 될 거라고. 홀이 분노로 들끓었다. 끊임없는 욕설이 터져나왔다. 최현우는 무대 바닥에 엎드린 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했다. 박유진은 비틀거리며 스크린 케이블을 끊으려 손을 뻗었지만 즉각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했다. VIP석에서 대경그룹 법무팀장 정 변호사와 불과 일주일 전 쫓겨났던 15명의 옛 임원들이 위풍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다. 정 변호사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수많은 기자들의 마이크 앞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여러분, 살인 미수와 불륜, 유언장 위조뿐만이 아닙니다.
박유진과 최현우는 극히 중대한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질렀습니다. 권력을 쥔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핵심 인력을 모두 해고하고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천명물산이라는 유령 회사로 5천억 원을 인출한 명령서가 그 증거입니다. 모든 거래 IP와 전자서명은 저희가 전부 복구하여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칼날 같은 시선으로 박유진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멍청함과 탐욕의 극치인 핵심 지분 30%와 펄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유라시아 인베스트먼트에 넘기려 한 가짜 담보 계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라시아 펀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 회장님과 저희가 파놓은 합법적인 덫이었습니다. 정당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핵심 자산량도 계약의 임의로 서명함으로써 박유진과 최현우는 고의적인 경제관리 규정 위반 및 심각한 결과 초래, 초대형 배임 혐의로 형사법을 공식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하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 박유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발뺌할 구석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보석이 밝힌 하이힐을 신은 그녀의 두 다리는 치욕과 절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나무 무대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하얀 실크 드레스가 더럽혀지고 수백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끊어지며 크리스털 조각들이 짤그랑거리며 바닥에 흩어졌다. 마치 그녀의 왕국을 향한 몽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최현우를 돌아보았다. 핏발이 선 두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옷깃을 움켜쥐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이 개자식아,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 하얀 가루약을 줬잖아. 네가 영감을 독살하라고 꼬드겼고 네가 그 빌어먹을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부추겼잖아. 날 억만장자로 만들어주겠다며. 이 사기꾼 새끼야. 내 인생 돌려내. 궁지에 몰린 최현우는 더 이상 예전에 다정했던 내연남이 아니었다. 그는 박유진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고 그 충격에 그녀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닥쳐, 이 멍청한 년아. 네가 다이아몬드 사고 슈퍼카 사느라 욕심부리며 돈을 긁어모을 땐 입 꾹 다물고 있었잖아. 난 그저 월급쟁이일 뿐이고 네가 회장이었어. 서명도 네가 했고 지장도 네가 찍었어. 난 아무것도 몰라. 죽으려면 혼자 죽어. 화려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두 불륜 남녀의 물어뜯는 난투극은 상류층 인사들이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코미디가 되었다. 개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꼴, 탐욕은 도망칠 곳이 없어졌을 때 인간의 가장 더러운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법이다. 나는 강 회장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싸늘하게 지켜보았다. 아들을 잃은 슬픔, 폭풍 우치는 밤집에서 쫓겨난 울분, 진흙탕에서 돈을 주어야 했던 모욕감, 모든 것이 깨끗이 씻겨 내려갔다. 나는 박유진을 보며 그녀가 내게 지었던 것과 똑같은 비웃음을 지어 보였다. 빈 병이라? 유치장에 빈 병이 그리 많지는 않을 텐데. 박유진, 오늘 무대는 온전히 너의 것이야. 이제 이 마지막 후광을 마음껏 즐기렴. 바로 그때 연회장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밤 공기를 갈랐다. 무장 경찰들의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법의 개입을 알렸다. 연회장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위험 있는 제복을 차려입은 경제범죄수사대 특수팀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들려 있었다. 죗값을 치를 시간이 온 것이다. 6성급 호텔의 찬란한 크리스털 조명마저 이 순간만큼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했다. 레드카펫 위를 걷는 수사대원들의 발걸음 소리는 탐욕의 눈먼 자들의 끝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소리와 같았다. 각진 얼굴에 엄숙한 눈빛을 지닌 건장한 체격의 특수팀 대장이 무대 위로 곧장 걸어 올라갔다. 그의 뒤를 따라 수십 명의 경찰관이 신속하게 흩어지며 모든 비상구를 통제하고 뚫을 수 없는 강철 포위망을 구축했다. 연회장의 하객들은 스스로 뒤로 물러나 길을 터주며
중앙에 넓은 공간을 만들었다. 30분 전만 해도 박유진을 향해 손뼉을 치고 환호하던 회장, 사장, 대주주들은 이제 전염병이라도 보는 듯 역겨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떼지 못했다. 완벽한 침묵이 공간을 에워쌌고 곧이어 수사대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희는 경제범죄수사대입니다. 수집된 증거 자료와 검찰청의 승인 결정에 따라 긴급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두 사람은 현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수사대장은 서류 가방에서 새빨간 도장이 찍힌 종이를 꺼내어 연 회장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읽어 내려갔다. 피의자 박유진, 1995년생, 그리고 피의자 최현우, 1985년생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입니다. 두 사람은 사기, 배임 및 횡령, 경제관리에 관한 국가규정 고의 위반 및 심각한 결과 초래, 그리고 무엇보다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두 사람은 즉각 협조하십시오. 어떤 저항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것입니다. 그 선언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귀에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재계에서 횡령과 사기죄만으로도 커리어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데 거기에 고강 회장에 대한 살인 미수라니 그야말로 양심을 저버린 하늘도 땅도 용서하지 않을 짓이었다. 이제 박유진에게 여왕의 오만한 겉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무대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헝클어진 웨이브 머리로 하얗게 질린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다. 경찰관의 손에 들린 체포영장을 멍하니 쳐다보던 그녀는 곧 시선을 돌려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우뚝 서 있는 나와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도둑의 비겁하고 비루한 생존 본능이 깨어났다. 그녀는 몸을 돌려 최현우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마지막 구명조끼라도 찾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자기야, 빨리 말해. 당신이 그 사람들에게 다 설명해.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전부 다 당신이 꾸민 일이잖아. 안 그래? 날 지켜주겠다고 했잖아. 우리 외국 가서 살기로 했잖아. 빨리 변호사 불러.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가슴을 펴고 총괄 사장이라 거들먹거리며 그녀를 억만장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최현우. 그는 가장 비겁하고 천박한 남자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는 박유진의 가슴을 매몰차게 걷어찼다. 마룻바닥에 대굴대굴 구른 그녀를 뒤로하고 그는 다급히 두 손을 번쩍 치켜들며 억울하다는 듯 경찰을 향해 애원했다. 경찰관님, 전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해요. 전 그저 월급쟁이 사장에 불과합니다. 이해프입니다. 저 음탕한 여자가 저를 유혹하고 술을 먹인 뒤 그 불법 영상을 가지고 저를 협박하며 자기 말을 듣도록 강요했습니다. 강 회장님 재산을 차지하려는 야심을 품은 건 저 여자입니다. 회장님께 독을 먹인 것도 저 여자고요. 결제 서류에 서명하라고 절 협박했습니다. 전 유라시아 펀드나 자산은닉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담보계약서 서명도 저 여자가 했고 도장도 저 여자가 갖고 있었습니다. 전 저 여자를 상대로 증언하여 공을 세우고 죄를 씻고 싶습니다. 제발 참작해 주십시오. 연 회장이 경멸의 웅성거림으로 뒤덮였다. 최현우의 뻔뻔함에 상거래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조차 기가 막혀 고개를 저었다. 피고인석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남의 돈을 훔쳐 쌓아 올린 사랑은 종이장보다 더 얇았다. 그들은 살기를 찾기 위해 서로를 짓밟고 찢어밟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현우, 이 짐승 같은 새끼, 이 쓰레기야. 그 하얀 가루약을 준 게 너잖아. 놓친 내를 푹 재울 수면제니까 안심하고 일을 꾸미자고 했던 게 너라고. 돈 빼돌리려고 유령 회사 세운 것도 다 내 놈 짓이잖아. 이제 와서 토사구팽하시겠다. 나 혼자는 절대 안 죽어. 널 끌어귀신으로라도 같이 데려갈 테다. 네가 외국에 숨겨둔 비밀 계좌까지 깡그리 불어버릴 거야. 넌 절대 못 빠져나가. 박유진은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다. 미친 짐승처럼 최현우에게 달려들어 핥히고 물어뜯었다.
얼굴의 화장품은 눈물, 콧물과 뒤섞여 엉망진창이 되었다. 값비싼 스와로브스키 드레스는 몸싸움 중에 처참하게 찢어져 화려한 껍데기를 모두 빼앗긴 자의 추악한 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2명의 경찰이 즉시 달려들어 미쳐 날뛰는 2사람을 가볍게 떼어냈다. 쇳덩이가 부딪히는 차가운 소리가 울렸다. 철컥 철컥. 차가운 수갑이 박유진과 최현우의 손목에 단단히 채워졌다. 그들의 자유는 이 순간을 끝으로 영원히 끝났다.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레드 카펫 위에 무릎이 꿇린 박유진의 시선은 주위의 경멸 어린 얼굴들을 훑다가 우리 부부에게 멈췄다. 오만과 야심, 끝없는 탐욕은 마침내 잔혹한 현실 앞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자신이 이 체스판의 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스스로 죽음의 함정으로 걸어들어간 멍청한 졸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기었다. 번쩍이는 플래시 세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와 강 회장이 서 있는 곳을 향해 기어왔다. 나무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밑바닥까지 추락한 자의 비로한 구걸이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귀신에 씌었나 봐요. 저놈한테 속았어요. 어머니,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절 친딸처럼 여긴다고 하셨잖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네? 회사 돈은 단 한 푼도 안 가질게요. 다 돌려드릴 테니까 제발 경찰한테 절 풀어달라고 해주세요. 감옥엔 가기 싫어요. 전 아직 너무 젊단 말이에요. 어머니, 나는 무대 계단을 한 칸 내려와 내 발밑에 엎드린 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단 한 줌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고 속 좁은 소인배들 같은 통쾌함도 없었다. 지금 내 마음속엔 그저 얼음장 같은 고요함, 인과응보를 집행하는 자의 엄정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나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무겁고도 무거운 미소였다. 나는 그녀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몸을 숙였으나 내뱉는 단어들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정신을 예리하게 베어냈다. 용서라고? 네가 비바람 몰아치는 밤에 내 짐을 길거리에 내팽개친 날 내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어리석으면 죽어야 한다고 했지. 내 저주나 간직한 채 동냥이나 하러 가라고 했었지. 그때 넌 내가 내 발밑에 무릎 꿇고 이렇게 빌게 될 날이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겠지. 박유진은 바들바들 떨었다. 비 오듯 눈물을 쏟았지만 컥컥대는 소리만 목구멍에 맴돌 뿐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다. 나는 허리를 곧게 펴고 연회장 전체를 훑어보며 단호하고 싸늘하게 선언했다. 우리 강 회장 일가는 실수는 품을 수 있어도 은혜를 원수로 갚고 가족을 해치려 집안에 호랑이 새끼를 끌어들인 독사는 절대 용서치 않습니다. 내 죄는 법이 심판할 것이다.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내 아들이 눈을 감은 그 순간 너는 스스로 마지막 남은 인연의 끈을 끊어버렸으니까. 경찰관님들, 이 범죄자들을 끌고 가 주시지요. 대경그룹의 공기를 더 이상 더럽히게 두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모님. 끌고 가라. 수사대장이 명령했다. 박유진과 최현우는 양쪽에서 팔을 잡힌 채 레드카펫을 따라 끌려나갔다. 영광의 정점으로 이어지리라 믿었던 그 길은 이제 그들을 곧장 감옥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다. 통곡 소리와 욕설은 육중한 연회장 문 너머로 점점 멀어지다 이내 완전히 사라졌다. 그때서야 하객들은 일제히 우레와 같은 박수를 쏟아냈다. 박유진이 등장했을 때 쳤던 아첨 섞인 박수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권위와 지혜, 굳건함에 보내는 경의와 존경의 박수였다. 강 회장은 휠체어에 앉은 채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의 눈빛은 깊은 이해와 자랑스러움으로 나를 향해 있었다. 밖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 연회장 안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며 가장 더러운 쓰레기들을 청소해냈다. 대경그룹의 진정으로 깨끗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 충격적인 연회장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났다.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경그룹에서 발생한 초유의 사태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다. 지난 10년간 가장 큰 경제 및 형사합동 범죄 사건으로 꼽히며 언론과 재계에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 밖은 중계차들로 빽빽하게 찼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척 엄숙하고 서늘했다. 나와 강 회장은 피해자석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 최고의 주치의들 덕분에 독소에서 해방된 강 회장의 건강은 80% 이상 회복되었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타지 않았고 용머리 장식이 달린 지팡이에 손을 얹은 채 당당하게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비즈니스 세계 제왕으로서의 풍모는 조금도 바래지 않았다. 법정 문이 열리고 피고인들이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피고인석으로 들어서자 장내가 술렁였다. 나는 박유진을 쳐다보았다. 불과 6개월 만에 20년은 늙어 보였다. 값비싼 화장이나 화려한 명품 실크 드레스는 없었다. 헐렁한 파란색 줄무늬 수의를 입고 푸석푸석한 머리를 대충 뒤로 묶은 채 나타났다. 푹 꺼진 볼과 퀭하고 검게 그늘진 눈은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 절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 옆에 최현우 역시 초췌하고 비참하긴 마찬가지였다. 한때 왕이 되기를 꿈꿨던 두 남녀는 이제 법의 엄정함 앞에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찰 측 대리인이 수십 장에 달하는 공소장을 또렷하게 읽어내려갔다. 그들의 비열한 죄목과 행위 하나하나가 너무도 상세하고 예리하며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유진과 최현우가 결탁하여 밀반입된 신경독소를 암시장에서 구매하고 강 회장을 살해할 목적으로 매일 홍삼차에 몰래 탄 일, 공증인을 매수하여 가짜 지장과 도장으로 유언장을 위조한 일, 그리고 나를 집에서 쫓아내어 상속권을 박탈한 일, 무엇보다 심각한 범죄는 그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재물을 조작하여 대경그룹 핵심 지분 30%를 유라시아 인베스트먼트와 임의로 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금액을 가로채어 해외 유령 회사로 빼돌리려 한 일이었다. 몰래카메라, 자금 추적 내역, 해고된 임직원들의 증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독극물 감정 결과, 위조 계약서를 확인하는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가 공개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들이 치밀하게 짠 범죄의 그물은 우리가 놓은 덫에 걸려 오히려 그들을 옥죄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박유진과 최현우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최현우는 자신은 박유진 회장의 지시에 억지로 서명한 한낱 고용인일 뿐이라고 변명했다. 또한 수면제인 줄 알고 시아버지 불면증 치료를 위해 박유진이 사오라고 해서 구했을 뿐 살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경그룹을 대리하는 정 변호사가 내놓은 명백한 증거들은 모든 변명을 박살냈다. 두 남녀가 미래를 즐기며 음모를 꾸미는 녹음 파일이 최현우의 입을 틀어막았다. 최후 진술 시간이 되자 박유진은 증언대에 올랐다. 피고인석을 꽉 쥔 그녀의 두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흐느꼈고 계속해서 우리 부부를 향해 애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어머님, 아버님, 제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굶주리고 헐벗으며 자랐습니다. 부유한 집에 시집 오고 나니 돈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저는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최현우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조종당한 겁니다. 정말 아버님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쫓겨날까봐 제 몫을 조금 챙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재판장님,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제게 살기를, 새 인생을 살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감옥에서 늙어 죽게 하지 말아주세요. 환경을 탓하고 얄팍한 탐욕을 합리화하는 뻔뻔하고 공허한 변명일 뿐이었다. 재판장인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치며 박유진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피고인, 그만하십시오. 가난한 환경이 피고인에게 삶의 도리를 짓밟고 당신을 거두어 풍요로운 삶을 베풀어준 시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피고인의 탐욕과 잔혹함, 비열한 수법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모든 사회의 도덕적 규범과 법률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휴정 후 법정 안에 모두가 기립하여 선고를 들었다. 정의의 절대적인 무게가 실린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사건 기록에 포함된 증거와 재판 과정의 경과를 바탕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에 극히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계획에 따라 타인의 건강, 생명,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된다. 피고 최현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횡령으로 징역 15년, 살인 미수죄로 징역 10년, 총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횡령한 전액을 추징한다. 피고 박유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배임으로 징역 20년,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존속, 살해 미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최종 형량, 무기징역.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개인 자산을 전액 몰수한다. 무기징역. 그 두 글자가 떨어지자 박유진은 피고인석에 완전히 엎어졌다. 숨을 쉬지 못한 채 입을 떡 벌리고 넋이 나간 듯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 옆에 최현우 역시 무너져 내려 얼굴을 감싸쥐고 처절하게 통곡했다. 안 돼. 평생 감옥에 갇혀 살 순 없어. 어머님, 아버님 살려주세요. 거기서 썩어 죽고 싶지 않아. 놔, 이거 놔. 그녀는 미친 듯이 발악했다. 2명의 여성 교도관이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고 끌고 나가려 하자 그녀는 사방으로 발버둥을 쳤다. 족쇄가 바닥에 끌리며 섬뜩한 쇳소리를 냈다. 그녀의 쉰 비명은 법원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지만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다. 탐욕의 눈이 멀어 인간성을 내던진 대가로 남은 일생의 자유를 빼앗긴 자의 비참한 최후일 뿐이었다. 나는 죄수 전용 통로 뒤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잠자코 지켜보았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내 마음은 텅 빈 듯했지만 한없이 평온했다. 탐욕과 복수의 소용돌이는 드디어 끝이 났다. 정의의 일격은 강 회장 집안에 드리웠던 오물을 말끔히 씻어냈다. 강 회장이 내 손을 잡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십시다. 다 끝났소. 집에 갑시다. 그렇다. 우리는 집으로 향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으로 돌아가 쓰레기를 버리고 더 깨끗하고 평온한 새로운 장을 시작할 것이다. 그 역사적인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뒤 도시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고 공기도 한결 가벼웠다. 그날 아침 나와 강 회장은 공식적으로 대경그룹 본사로 출근했다. 최고급 마이바흐가 정문 앞에 멈춰섰다. 경비원과 미화원부터 부서장, 지사장까지 수천 명의 직원이 아침 일찍부터 레드카펫 양옆에 도열해 있었다. 강 회장이 차에서 내려 지팡이를 짚고 내 곁에 서자 건물 전체를 뒤흔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박유진 시절처럼 영혼 없는 아첨의 박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동료애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환희, 그리고 감격의 눈물이 섞인 박수였다. 박유진에게 부당하게 쫓겨났던 노련한 옛 임원들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그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사모님, 무사히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경그룹이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화답했다. 우리가 건물에 들어서서 강 회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박유진이 맨 위층에 억지로 꾸며놓은 화려하고 역겨운 금빛 집무실을 전부 때려 부수라고 지시하는 것이었다. 그는 예전처럼 소박하고 실용적이며 다른 부서들과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복원하라고 명했다. 독사 같았던 며느리의 오만과 사치의 흔적은 가차없이 지워졌다. 같은 날 대대적이고 단호한 인적 쇄신이 이루어졌다. 최현우와 박유진이 낙하산으로 꽂아 넣은 무능하고 횡령에 가담한 자들은 즉각 해고되었고 관련 서류는 경제수사대로 넘겨졌다. 대경그룹의 조직은 투명하게 재구성되어
유능하고 청렴한 젊은 인재들과 헌신적인 옛 직원들에게 권한이 돌아갔다. 한남동의 옛 고급 저택은 다시는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곳엔 거짓과 배신이라는 슬픈 기억이 너무 많았다. 나와 강 회장은 저택을 처분하고 그 매각 대금과 그룹의 연이익 다 10%를 합쳐 비영리 자선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우리 곁을 먼저 떠난 아들의 이름을 딴 강민준 장학재단이었다. 가난하지만 학업에 의지가 있는 학생들과 고아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박유진이 악착같이 빼앗으려 했던 그 돈으로 세상에 친절과 지식, 인류의 씨앗을 뿌리고 싶었다. 가을의 어느 맑은 주말 오후, 황금빛 햇살이 도시 외곽의 고요한 묘지를 부드럽게 비추었다. 강 회장과 나는 하얀 국화꽃 다발을 들고 아들의 묘비를 찾았다. 강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다가가 묘비에 새겨진 민준이의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비즈니스 세계의 늑대가 아니라 한없이 따뜻한 아버지의 눈빛이었다. 민준아, 엄마 아빠가 왔다.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어. 널 향한 사랑을 이용하고 우리 가족을 배신했던 그 인간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렀단다. 엄마 아빠는 대경그룹을 깨끗하게 되찾았고 내 이름으로 세상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로 했어. 저승에서는 부디 편안히 쉬거라. 이제부터 우리도 평화롭게 살 테니. 나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었고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의 눈물이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마치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위로 같았다. 나는 강 회장의 손에 깍지를 끼며 수많은 풍파를 겪은 뒤에 단단한 온기와 의지를 느꼈다. 인생 최악의 폭풍을 겪고 황혼의 나이에 접어들어서야 나는 인생의 깊은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돈, 명예, 권력. 결국 모든 것은 뜬구름과 같다. 인간의 탐욕은 밑 빠진 독이다. 그것은 순진했던 여자를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로 만들고 인륜을 저버린 채 도리를 짓밟게 만들었다. 박유진은 악독한 수법으로 재산을 차지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겠지만 그녀는 자신의 땀과 눈물로 일구지 않은 재산은 영원히 지킬 수 없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몰랐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 비열한 술수로 남을 해치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게 된다. 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은행 계좌에 몇십억이 있느냐가 아니라 밤에 등 편히 누워 단잠을 잘 수 있느냐이다. 악몽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며 양심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 폭풍우 속에서도 언제나 내 손을 굳게 잡아주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함께 아침 햇살을 맞이할 수 있는 반려자가 곁에 있다는 것. 연극은 막을 내렸고 어둠은 정의와 신념의 빛 앞에 흩어졌다. 대경그룹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갔고 우리 부부의 삶 역시 눈부시게 맞고 평온한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온갖 음모와 거짓으로 얼룩진 연극의 막이 공식적으로 내려갔을 때 타인의 피땀을 훔치려던 악인들이 결국 감옥의 쇠창살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죗값을 치를 때 내 주변의 공기는 기이하리만치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은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평화였습니다. 아마 무수한 피와 눈물, 그리고 치욕을 견디며 잠 못 이룬 밤들을 대가로 얻어낸 평화일 것입니다. 황금빛 가을 햇살이 가득한 정원에서 등나무 의자에 기대 앉아 테이블 위로 사뿐히 내려앉은 낙엽 한 장을 주워들었습니다. 인생이란 마치 사계절을 겪는 나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폭풍우와 싸우며 잎사귀 하나, 가지 하나를 잃어버리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량함과 용기라는 뿌리가 땅속 깊이 단단히 박혀 있기만 한다면 봄은 반드시 다시 찾아오고 희망의 새싹은 다시 돋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시련은 우리 부부의 삶을 휩쓸고 간 허리케인과 같았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이 남의 손에 넘어갈 뻔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남편을 잃은
불쌍한 아이라고 눈물 흘리며 아꼈던 며느리 박유진이 실은 우리 가족의 처마 밑에 숨어있던 독사였습니다. 폭풍 우 치는 밤, 내 아들의 영정 사진과 낡은 옷가지를 밖으로 내던지며 내 얼굴을 향해 가장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을 때 내 심장은 정말로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뼈 시리도록 차가웠던 비바람 속 한가운데 섰을 때 나는 비로소 진정으로 깨어났습니다. 그 깨달음은 내게 말해주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친절도 잘못된 곳에 쓰이면 나를 찌르는 칼날이 된다는 것을요. 악마에 대한 관용은 곧 내 자신에 대한 잔인함입니다. 나는 나약함을 버렸고 운명에 순응하는 불쌍한 노파의 껍데기를 집어던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강철 같은 의지와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 그리고 공의를 되찾겠다는 단호한 결심이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조용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피와 눈물로 얻은 삶의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탐욕의 한계와 인과응보는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 권력, 명예는 언제나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마력을 지녔습니다. 박유진과 내연남은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에 눈이 멀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독살하고 유언장을 위조하면 단숨에 권력의 자리에 앉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진리를 몰랐습니다. 피땀 흘려 정당하게 벌지 않은 재산, 도덕과 선량함 위에 세워지지 않은 재산은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요. 천벌은 결코 미신이나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러운 행위가 가져올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박유진은 잔인함을 심었습니다. 나를 차가운 거리에 내쫓고 진흙탕에서 동전을 줍게 했죠. 결국 그녀는 내 발밑에 엎드려 비참하게 구걸해야 했고 감옥의 차가운 벽 안에서 남은 인생을 썩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엉성해 보이나 결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더러운 술수를 쓰는 자가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박유진의 결말을 보고 깨닫길 바랍니다. 범죄의 냄새가 나는 돈은 결국 그것을 쥔 자의 손을 불태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제가 세상의 아내와 어머니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진심입니다. 예로부터 여성들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참으며 희생하라고 배웁니다. 인내는 금이라지만 부당한 대우와 맹목적인 희생을 견디며 타인이 내 인격과 정당한 권리를 짓밟게 내버려 두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악 앞에 섰을 때, 배신당하고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눈물과 나약함과 처절한 애원은 결코 당신을 구해주지 못합니다. 악당들은 당신의 고통에 눈물 흘려줄 동정심 따위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용기, 냉철함, 지혜, 그리고 법에 대한 지식뿐입니다. 내가 집에서 쫓겨났을 때 만약 그저 하늘을 원망하며 울기만 하는 늙은 노파였다면 분통 터져 알아누워 죽어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눈물을 닦고 약한 모습을 숨긴 채 얼음처럼 차가운 머리로 남편과 함께 덫을 놓았습니다. 여성의 마음은 가정을 품을 만큼 물처럼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우리의 이성은 자신을 지키는 방패처럼 차갑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명석한 지혜를 유지하며 법적 권리의 한계를 명확히 아십시오. 대비책 하나 없이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결코 남의 손에 온전히 맡기지 마십시오. 가족의 정은 신성한 것이지만 투명하고 명확한 경계야말로 탐욕에 변질되지 않고 가족 간의 정을 오래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부부간의 완전한 믿음과 일체감의 가치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나와 강 회장 사이에 깊은 이해와 굳건한 신뢰가 없었다면 결코 이처럼 짜릿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험난한 비즈니스 세계를 헤쳐온 우리는 눈빛 하나, 손짓 한 번만으로도 태산을 옮길 힘을 서로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독의 고통을 견디며 차가운 방에 시체처럼 누워 호랑이를 잡을 그물을 짤 때
내 심장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헌신과 우리의 단결이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가장 강력한 명약이었음을 압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화창한 날 나누는 맹세가 아니라 폭풍이 몰아칠 때 지혜와 결단력으로 함께 모든 어둠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 부부가 한마음이 될 때 가정은 비로소 결코 함락되지 않는 철옹성이 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불쌍한 과부인 척 쫓겨났다가 제 힘으로 진흙탕을 딛고 일어나 화려한 연회장에 당당히 입성해 내 것을 되찾은 과정을 되돌아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기적이 아니라 뼈를 깎는 인내와 밤을 지새운 계획, 그리고 악에 굴하지 않는 용기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차디찬 피고인석은 배신자들의 운명을 결정지었고 대경 그룹의 명예를 회복시켰으며 우리 부부에게 평화를 돌려주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나는 더 강하고 더 깊게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매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나는 원한을 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적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되찾은 자산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쓰이며 사회적 가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눈을 감을 때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긴 선행임을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각자는 자기 삶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장도 있겠지만 눈물과 불의로 가득 찬 페이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아무리 어둡고 악당이 아무리 해를 가리려 해도 정의와 진실과 선의 빛은 결국 어둠을 뚫고 빛날 것입니다. 궁지에 몰렸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 내면의 무한한 힘을 깨울 기회로 여기십시오.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면서도 햇빛을 향해 꼿꼿이 서서 가장 순수한 향기를 내뿜는 연꽃처럼 살아가십시오. 오늘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어둠에서 빛으로, 짓밟힌 나약함에서 찬란한 힘으로 거듭난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가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작은 동기가 되고 진정한 믿음을 심어주며 자신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는 깊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께 공유하여 이 소중한 삶의 교훈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소감, 생각, 혹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저희가 더욱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지혜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가을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며 희망차고 평온한 새 출발의 숨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늘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시고 건강하시며 진실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꾸려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귀한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